자, 이어지는 단원이 실무편입니다. 자, 방금 살짝 소개했지만 우리 중개사법도 제1편 법령, 제2편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 그리고 이제 3편이 토지거래 허가제였습니다. 이제 우리 중개사 법령의 3편, 이제 세 번째 과목이 중개실무 총론이다. 이렇게 들어왔고, 살짝 소개도 드렸지만 이 실무편에서 문제가 어렵게 들어오면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중개법령에 관련되는 게 아니고 실제 전부 업무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타 과목들하고 전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과목 민법이라든지 개론, 등기법, 지적법, 세법 등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면서 실무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6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킬링 문제 이런 것들도 여기서 출제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단원을 간단하게 소개드렸고 이제 실무를 한다는데 실무가 뭐냐? 그러니까 중개 실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중개 실무는 실제 업무를 실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개공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중개계약 성립으로부터 중개 완성까지 개공사가 일어나는 업무를 실무라고 한다. 지금 이 동그라미 했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 말이 되겠죠. 물건을 파는 자, 매도인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 매수자가 있고 여기 개공사가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중개 실무는 무엇입니까? 하니까 중개 계약의 성립으로부터 그랬잖아. 그죠? 중개 계약 법령편에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중개 계약이란다. 하나 사주세요 하는 게 중개 계약이겠죠. 또 하나 팔아주세요 하는 것도 당연히 중개 계약일 겁니다. 자, 사주세요, 팔아주세요가 들어와서 개공사가 열심히 중개를 해서 중개가 완성이 되는 것을 거래계약이 체결이 된다. 중개가 완성되는 것까지 개공사의 실제 업무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계약 이행 업무는 개공사의 실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계약이 딱 체결이 되면 계약금 등을 주고받겠죠. 그리고 계약금을 주고받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실무니까 계약금 후에 일어나는 행위,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잔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행 업무로 하고 이행 업무는 실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이행, 중도금, 잔금, 등기 이전 이런 업무들은 당사자가 해야 될 업무지 개공사가 진행해야 될 업무는 아니죠. 그래서 실무의 범위를 크게 이제 보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실무의 과정을 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 실무의 2번 과정. 자, 과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누구라도 이 과정을 따라서 실무를 하죠. 첫 번째 뭐가 돌아야 됩니까? 중개 의뢰 접수, 즉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가 나와야 이제 중개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계약이 체결되고 전속 중개계약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그랬죠. 자, 중개 의뢰가 돌았으면, 즉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가 돌았으면 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이 물건을 팔 것인가, 살 것인가. 그래서 업무의 효율적인 위해서 비용을 방지하고 경쟁업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세 번째 뭐합니까?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조사 확인이 이루어지는데 이 조사 확인이 중요하죠. 여기에 타 과목이 다 연결되는데 이제 각종 공부, 등기부라든지 대장 또는 현장 답사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확인 설명을 잘해야 계약을 사겠소, 팔겠소가 되겠지. 그래서 중개 실무 과정에서는 그래도 조사 확인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물건을 잘 확인했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영업을 하는데 영업을 중개활동 또는 판매활동이라 부르고 그때는 아이다의 원리 또는 고객을 분석한다 이런 내용들이 따라오겠죠. 자, 그럼 영업을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개가 완성이 된다. 중개가 완성되는 것을 계약의 체결이고 중개가 완성되면 이제 계약이 끝나는 거죠. 그때 중개가 완성되면 계약 체결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서도 작성합니다. 그리고 업무 보존관계 정서사본 교부하고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로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실무의 과정 1, 2, 3, 4, 5인데 아주 초반기 때 수업 문제, 초반기라 하면 자격시험이 1회 때부터 한 10회 때까지 그때 초반기 때는
이 실무의 과정 5가지를 확 섞어놓고 순서가 올바른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출제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정도 수준의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만약에 이 5가지를 확 뿌려놓고 순서를 찾아라 하더라도 지극히 당연한 것, 물건이 접수되어야 뭐가 시작되겠다는 것은 당연하죠. 접수되고 계획의 수립에서 마지막이 중개의 완성이라는 것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번과 5번은 딱 고정을 해놓고 그 다음 이제 2번, 3번, 4번을 왔다 갔다 문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누구라도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때 중개가 되기 위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3가지 요소를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의뢰인, 중개대상물인데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 중개가 안 되는 거니까 3요소죠. 이거 계속 그림으로 볼 겁니다. 물건을 파는 자, 뭐 아파트라고 치고 매도인과 사는 사람, 매수자가 있습니다. 여기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중개가 되려면 3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첫째, 물건이 있어야 중개할 수 있다는 것 당연하죠. 중개 대상물, 그 다음 의뢰인, 갑이 팔아달라고 해야 중개가 되겠죠. 의뢰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공사가 있어야 중개를 하지. 그래서 이것을 3요소다 이렇게 부르니까 여러분들은 중개의 3요소 막 그림으로 공부하는 거, 볼펜으로 돌려가면서 공부하는 거 아니죠. 지금 있는 그림이 3요소를 나타냅니다. 중개 대상물, 의뢰인, 개공사를 3요소로 하는데 이 그림으로 볼 때 살짝 좀 조심해야 될 것. 매수자는 동그라미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동그라미 해야 되지. 매수자도 중개 의뢰인이잖아. 그죠? 그래서 3요소라 했는데 동그라미는 4개가 되니까 집에 가서 4요소 바꾸시면 내년에 다시 만납니다. 재미로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림을 보고 중개대상물, 의뢰인, 개공사 이렇게 딱딱딱 3가지 요소를 보시는데 이거를 이 그림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에 당합니다. 중개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지금 중개가 되기 위한 요소에 사무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밖에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중개사무소 갖추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들어오면 조심해야 된다고요. 중개가 되기 위해서는 중개보수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여기 중개보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3요소에 안 들어가죠. 자, 그런데 현장에서 우리가 중개를 왜 합니까? 중개 수수료 받으려고 중개하잖아. 그죠? 그래서 중개보수도 3요소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에 당합니다. 말도 안 되는 문제지만 중개보조원이 있어야 한다. 여기 중개보조원이 3요소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잖아. 그죠? 그림으로 이것 이렇게 따라갑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개 과정 절차를 보셨다면 이제 첫 번째 과정이 뭐죠? 중개 의뢰 접수가 있어야 되니까 중개 의뢰 접수를 다른 말로는 중개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실무가 출발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개 계약에서부터 실무가 출발할 때니까 자, 중개 계약도 설명합니다. 중개 계약이란 누구? 개공사와 중개 의뢰인 간에 일어나는 행위를 중개 계약이라는데 이 중개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다음 달까지 아파트 팔아주세요 하는데 다음 달이 지났다면 기간이 경과되니까 끝나겠죠. 중개의 완성,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계약은 끝납니다. 해지. 자, 우리 당사자들이 개공사와 의뢰인이 우리 이거 없는 걸로 하자. 당사자들이 없는 걸로 하자는데 뭐 할 말 없죠. 해지가 되면 종료되죠. 그리고 파산, 사망, 중개불능 등이 중개계약의 종료가 되겠고 그때 제2중개계약은 공동중개죠. 이것으로서는 종료되지 않는다. 그러면 종료되는 건 4가지가 딱 있으니까 요거 종료 사유가 아닌 것 이렇게 답으로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뭐 가벼운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때 이 중개계약을 선언을 하면 좋겠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라는 중개계약이 현재 전부 말로만 하죠. 우리 아파트 잘 팔아주세요. 좋은 아파트 있으면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말로만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중개계약을 말로만 하니까 서로 간에 분쟁이 생깁니다. 얼마에 사주기로 했는데 수수료는 비싸다, 많다.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 중개계약을 서류를 딱 작성하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인 내용이 확정되고
분쟁을 발생할 수 있고 또 유통시장이 근대화되고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자주적 통제,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하는 사람이 무슨 물건을 어떻게 사주고 팔아주면 수수료를 얼마로 하자 딱 적어놓고 하니까 분쟁이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이 중개계약의 서면화는 앞으로 중개계약을 할 때 서류를 많이 해봐라 라는 뜻에서 시험에 가끔 냅니다. 그러면 중개계약의 서면화에 따른 기능 앞으로 자유분방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적 통제 기능이 있고 유통시장이 정비되고 분쟁을 예방하고 투기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딱 들어오니까 중개계약의 서면화를 하면 수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틀리게 처리합니다. 자유분방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개계약은 문서로서 작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서면에 따른 기능까지 보셨다면 드디어 이제 중개실무의 사실상 본론이죠.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을 잘해야만 매수자가 사겠다 할 것이고 사겠다 해야 계약이 체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의 조사 확인이 제일 중요한데 자, 비교적 양은 많고 또 여러분들이 타 과목에서 이것도 전부 다 배웁니다. 중복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공부상 조사합니다. 공부라는 것은 공적인 장부를 가지고 조사하는데 자, 그때 공적인 장부 하나하나 다 배우죠. 지적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또 더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공부를 가지고 무엇을 확인한다?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장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소유자가 들어갑니다. 건축물 대장도 여기 소유자 들어가죠. 등기부는 표제부와 갑구, 얼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사항이,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것, 얼구는 제한물건이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제한물건은 저당권 등을 이야기하겠죠. 자, 그래서 시험 지문에서 이 아파트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부동산 갑구를 보고 설명하였다. 그러면 틀렸다, 그죠? 갑구는 소유권만 나타나지 저당권은 제한물건으로서 얼굴을 보고 확인하였다.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이런 대장에는 전부 소유자가 기재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자체의 기본적인 사항이 뭐 소재지나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대장을 기준으로 하고 등기부는 뭐 참고사항이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적인 사항을 등기부를 보고 확인한다. 이렇게 초지하면 틀립니다. 개념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는 무엇으로 확인한다? 등기부로 확인하고 대장이 참고사항인데 요거를 살짝 반대로 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등기법, 지적법 등에서도 당연히 공부하지만 어떤 내용은 무슨 공부를 보고 파악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좀 올려볼까요? 자, 자료를 좀 올려서 토지이용계획서부터 자, 토지이용계획서라는 공부가 있습니다. 공법사항 중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앞으로 여러분들은 중개를 함에 있어서 토지를 거래할 때는 필수적으로 관리하는 서류인데 이게 수수료도 제일 비싼 것 같아요. 다른 거 뭐 등기부 등본, 뭐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400~500원, 1000원 선인데 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1,500원쯤 할걸요.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서류고 소유자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법상 제한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건폐율, 용적률은 확인이 안 되는데 토지이용계획서로서 무엇을 확인하느냐라고 문제를 내면서 공법상 모든 제한사항을 망라한 것이 아니므로 부족한 것은 현장 답사와 개별적인 법률 행위를 통해서도 확인해야 된다. 이 출제했던 지문들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로서 모든 공법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잖아 지금, 그죠? 자, 지적도, 임야도를 도면이라 부릅니다. 소재지, 지번, 지목을 알 수 있는데 이 지목은 약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과수원이면 과 이렇게 나타나죠. 잡종지는 잡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약으로 견하고 이 지적도에서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경계가 나타난다. 요거 꼭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대장을 보고 경계를 파악하였다 하면 틀려요. 경계는 도면에 나타납니다. 자, 나머지 공부들은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도 뭐 중요성은 좀 뚝 떨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공부를 보고 무엇을 확인하는지를 보셨다면 이제 물건을 조사할 때는 당연히 현장 조사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다. 동의하시죠?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부동성이 있습니다. 그 움직일 수 없으니까 부동산 보고 이리 와봐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부동산은 사람이 직접 가서 확인해야 돼. 가서 확인하는 것을 현장 조사, 임장 확인, 장소에 임해서 확인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뭐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 또 실제 사항 이런 것들은 현장 조사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다음 또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인데 이 상태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매도인, 임대인 등이 제일 잘 알죠. 그래서 상태는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때 요구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근데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상태, 상태를 요구하는데 상태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게 하나 있죠. 일조, 소음, 진동을 환경 조건이라고 그러고 요 환경 조건을 요구를 합니다. 아침에 햇볕은 몇 시에 듭니까? 아래 위층에 소음과 진동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상태라 부르고 자료에 대한 상태를 요구하는데 상태, 환경 조건 그리고 환경 조건에서 일조, 소음, 진동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일소, 진. 근데 살짝 비선호 시설은 직접 조사하는데 비선호 시설을 혐오 시설이랍니다. 뭐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이런 게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데 이것 상태를 요구한다면 틀려요. 여러분 1km 이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있음, 없음 경공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죠. 서울 시내 전체 쓰레기 매립장 이거는 안 되지만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물건으로부터 1km 안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확인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는 직접 조사하지 이것을 자료를 요구합니다라고 시험에 들어오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하나 배웠다. 그죠? 앞으로 중개를 할 때는 얼마짜리 자 들고 다녀야 됩니까? 1kg짜리 자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1km 안에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혐오시설, 있음, 없음 이런 것도 확인을 하라라는 취지.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조사하는 방법, 각종 공부를 가지고 조사한다. 두 번째, 직접 가서 조사하는 것을 현장 조사한다. 해서 뭐를 조사하느냐,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2번 조사 확인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 하니까 첫 번째 소재지를 확인하라. 항상 어떤 주제 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소재지가 그래도 제일 중요합니다. 같은 강자가 들어가더라도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와 강원도에 있는 아파트는 가격이 다르다.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물건을 확인할 때는 제일 먼저 소재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재지는 무엇을 확인합니까? 토지는 지적공부, 토지대장 이런 거죠. 건물은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한다. 그래서 무슨 사항을 무엇으로 확인하느냐라는 내용이 가볍죠. 지목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8지목이 있는데 자, 이 지목은 실제 이용 지목과 불일치하는 수가 있으니까 현장 답사를 통해서 특기 조사하고 여기 차장에게 1,000원 주는 것은 두 번째 문자, 차 문자를 사용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앞 문자입니다. 과수원은 과, 잡종류는 잡, 학교 용지는 학 이렇게 제일 앞 글자를 따는데 요 놈들은 두 번째 글자를 딴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 잘 나와요. 차가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는 두 번째 글자를 딴다. 이런 것들이 비교적 중요합니다. 경사, 물건에 대해서 면적도 확인해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아파트가 10평이냐 30평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토지의 면적도 역시 토지대장, 임야대장으로 그리고 제곱미터로 확인한다. 이런 말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제곱미터로 확인한다 그랬지 평 그러면 틀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수업 끝나고 나가면서 야
너는 아파트 몇 평에 사니? 평 이렇게 묻잖아. 그죠? 그럼 우리끼리야 뭐 평, 뭐 2평, 30평 이렇게 해도 큰 죄는 안 되는데 만약에 이런 면적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곳에서 평을 쓰다가 적발되면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면적은 무엇으로 표시한다? 제곱미터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그 모델하우스 뭐 또는 중개사무소 창문에 가보면 135제곱미터 뭐 5억 이렇게 제곱미터로 적지 절대로 135평, 44평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자, 이러니까 일반인들이 잘 못 알아보잖아. 이게 135제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또 우리나라 사람은 세련되게 37P는 얼마 이렇게도 적으면 안 돼. P라는 게 평을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평이라고 다 알잖아. 그죠? 이렇게도 쓰면 안 됩니다. 또는 37PY 이렇게 적어 놓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면적은 뭐 제곱미터로 표시하고 자 건축 구조도 확인해야 된다. 이 건축 구조를 내용연수라고 건축 연도를 사용연수라 하는데 그나마 재미있는 것은 건축물에 관해서는 전부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한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크게 시험에 나올 일도 없고 또 시험에 나온다 한들 여러분 틀릴 일도 없죠. 건물에 관련된 것들은 전부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쭉 됐고 경계는 좀 중요하다 그랬죠. 경계는 반드시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경계합니다. 확인하고 지형, 땅의 모양은 당연히 토지의 형상을 말하니까 지적도나 임야도의 토야지의 모양이 나타나죠. 예를 들면 뭐 반듯하다, 정방형, 직사각형이다, 직박형, 삼각형이다, 뭐 또 부정형이다 등등 땅의 모양도 이뻐야 돼. 모양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모양은 지형도 지적도로 확인하죠. 지세를 확인하라. 지세는 땅의 기울기입니다. 여러분 평평한 땅이 좋아요? 언덕이 많은 땅이 좋을까요? 평평한 게 좋겠죠. 그래서 땅의 경사를 지세라는데 이는 지적 공부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현장 조사한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지세를 지적도로 확인한다 하면 틀립니다. 자, 건물의 용도, 건물에 관련된 것은 전부 뭘로 한다?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한다니까 가볍게 접근해 주시고 크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실무를 처음 출발할 때는 실무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2번 벽면과 도배의 상태도 확인해라. 수도, 전기, 가스, 뭐 도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개공사가 무슨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엘리베이터 이런 거 전문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라라는 말은 깨끗함, 불량, 물이 셉니다, 안 셉니다 이렇게 체크만 하면 되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라고 합니다. 체크리스트.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런 것들을 뭐 무슨 전문가도 아닌데 열공급, 보일러는 어떻게 되는데 뭐 이런 까지 정리하는 게 아니고 있음, 없음, 깨끗함, 안 깨끗함 정도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관계 가볍게 읽으시고 이 권리관계는 계속 공부했지만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한다.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됐죠. 자, 이 권리관계 중에서 그래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게 6번 분묘기지권과 장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래도 2문제나 출제가 되었고 또 민법에서도 연결이 되는데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 타인의 토지에 을이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하면 여러분이 땅 주인이어도 야 당장 나가라 이래야 되잖아요. 허락 없이 만들었으니까. 만약에 나갈 형편이 안 되면 내 땅 사용료를 내시오 그래야 되는데 분묘기지권은 철거하지 않아도 되고 나가지 않아도 되는 권리. 그러니까 지료도 내지 않는 권리. 이 산소를 보호해 주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묘기지권이 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해야 되는가 하면 어떤 땅을 10억 주고 샀어요. 뭐 하려고 샀는가 하면 뭐 골프 연습장을 만들겠다 또는 뭐 전원주택을 짓겠다 10억 주고 땅을 샀는데 거기 묘가 세기가 있고 이것을 철거도 못하고 사용료도 못 받는다면 그 땅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는 말하고 같아지잖아. 그죠? 땅을 사용하지 못하면 돈 10억이 손해가 납니다. 이 말하고도 같은 말이죠. 그래서 개공사는 분묘기지권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가볍게 설명해 볼까요? 분묘기지권이란 주로 들어줘. 분묘의 수호를 위하여 이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기지, 땅을, 기지라는 게 땅이죠.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에 유사한
판례로서 인정하는 물건이다. 자, 그러면 철거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료를 내지 않는 권리는 세 가지 조건으로 만들어집니다. 첫째,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했다. 설명할 필요 없죠. 땅 주인이 만들어도 좋다.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자, 2번, 타인 소유 토지에 승낙이 없었더라도 만들어진 지가 20년이 넘었고 평온하고 공연하면 철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시효취득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이제 2001년 1월 달부터는 시효취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성립 요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 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여기 특약 없이가 포인트, 특약 없이 토지를 매매하게 되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 이게 성립하는 조건 세 가지잖아. 그죠? 자, 그때 특약 없이라는 말은 이런 이야기겠죠. 자, 갑이라는 사람 토지에 갑이라는 분묘가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잖아. 자기 땅에 있는 자기 묘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서 갑이 을에게 이 땅을 팝니다. 파는 것을 뭐라 그러죠? 양도합니다. 자, 그러면 땅을 팔면서 주인은 바뀌었는데 분묘는 그대로 따라오게 되면 또 토지 소유자와 분묘 소유자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특약 없이 거래하면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사람이거나 여기에 이 땅을 중개하는 사람이면 특약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거래를 하면서 여기 있는 분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는 8월 달까지는 철거하기로 한다. 특약을 해야만 성립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3번이 그래도 우리 중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성립 조건에 3번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공시방법, 분묘기지권의 내용 이런 것들이 천천히 내려오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민법적인 요소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해서 이게 판례들입니다. 분묘기지권의 내용 그리고 뭐 자연장이나 수목장 이런 것들은 분묘기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전부 하나가 다 시험 지문에 들어왔던 내용들입니다. 뭐 크게 어렵지는 않고 앞으로 기본 수업, 기본서가 나오면 이제 찬찬히 줄 거 가면서 동그라미 하면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나갈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장사에 관한 법률이 출발을 하는데, 자, 이것도 재밌는 거. 지금 이 분묘기지권을 이렇게 슬쩍 보면 분묘를 보호해 주잖아요. 일정한 조건이 맞으면 철거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료를 내지 않는 걸 분묘기지권이라고 그러는데, 이 분묘를 보호해 주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 같이 좁은 국토에 해마다 묘지로 들어가는 땅이 여의도만한 넓이가 들어간대요. 그럼 국토가 자꾸 줄어든다는 말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시외로 기차나 버스를 타고 쭉 가다 보면 산중턱에 반듯하게 차려놓은 거 보면 전부 묘지들이다. 이런 거 보시죠. 그러니까 묘지들을 보호해주고 함부로 철거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분묘가 너무나 이렇게 난립을 해서 이제 국가가 이거 위기감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분묘를 인정해주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분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뭐를 만들었는가 하면 장사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장사에 관한 법률은 영업하는, 장사하는 법이 아니고 초상치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 장사의 법의 특징은 분묘기지권을 인정 안 해주려고 만들었으니까 이 내용은 보나마나 면적은 작게 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철거시켜야 된다. 이게 장사에 관한 법률의 특징이고, 그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철거하되 철거할 때는 화장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전에는 누가 뭐라 해도 사람이 죽으면 화장보다는 매장이 훨씬 많았습니다. 수십 년 전에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화장이 약 70%다. 이런 말 들어보시죠. 5집 중에 3집은 화장합니다. 화장이 이만큼 많이 늘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왜? 이 장사에 관한 법은 어차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화장해서 철거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화장하자. 이런 문화가 우리 옆에 서서히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을 딱 공부하면 바로 따라 들어오는 문제가 장사에 관한 법률.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사에 관한 법률은 언제부터 출발했다? 2001년 1월 13일인데 무슨 법을 공부할 때
날짜 몇 월 며칠 공부하는 거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숫자 좀 봐놓으셔야 됩니다. 아마 2001년 1월 13일까지를 모른다 하더라도 2001년 이 지문은 좀 익히셔야 됩니다. 2001년부터 적용하고, 자, 당연히 국립묘지는 적용하지 않겠죠. 여러분, 작게 만들어서 철거해서 화장하라는 법인데, 국립묘지는 국가유공자들을 모시고 있는데 그 국립묘지를 철거하라, 이건 웃기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래서 국립묘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절차가 이렇습니다. 30일 내로 시장 등에게 신고하는데 면적은 자기 땅에 자기 묘를 한다면 30제곱으로 해라. 10평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묘지를 가족, 종족, 문중묘지 안에 들어갈 때는 10제곱으로 합니다. 3평이죠. 여러분, 청구공원묘지 이런 데 가보셨죠? 쫙 있는 거 3평입니다. 부부가 합장하면 15제곱.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전체 면적 역시 30제곱인데 가족묘지는 100제곱 이하, 종족은 1000,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요 면적이 중요하니까 시험에 잘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장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인묘지의 면적은 좀 봐놓으셔야 됩니다. 뭐 지금 다 암기 안 해도 됩니다. 앞으로 천천히 다 암기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장사에 관한 법률에서 중요한 게 자연장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자연장지 들어왔죠. 그럼 이거 구분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봉분이 있는 것을 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봉분이 없는 것을 자연장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잔디밭에 묻었다 수목장, 잔디밭에 묻었다 초목장, 그리고 나무 밑에 묻었다 수목장,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봉분이 없는 것이 자연장지이고, 자연장지가 지금은 이제 좀 더 세대 이제 이런 자연장지로 가는 세월이죠. 이때 개인이나 가족 자연장지는 신고만 합니다. 여기 종중도 신고합니다. 아까 묘지는 보면 가족이나 종중은 분미가 크니까 허가받아라는 거 보셨죠? 근데 여기는 신고만 해도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장지는 이게 봉분이 없으니까 좀 허가를 편안하게 해주는구나. 그리고 면적은 30, 100 똑같죠? 근데 아까 묘지는 1000이었는데 요거 묘지가 종중은 2000이죠. 요래 차이 나는 게 시험용이고, 그 다음 법인은 어차피 규모가 크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데, 종교단체는 4만 제곱미터, 절이나 교회, 성당 이런 데서도 요새 이거 납골묘 이런 거 많이 하죠. 4만 제곱미터. 공공법인은 5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어쨌든 분묘기지권이나 이 자연장지는 비교적 면적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건들에 대해서 확인하는데, 7번째, 토지 이용 계획도 확인하라. 이제 토지 이용 계획도 공법상 제한사항인데, 요거 어디서 공부한다? 공법에서 공부합니다. 아직 공법 얼굴도 안 쳐다봤는데 우리가 막 공법 공부한다는 것도 웃기죠. 그래서 공법도 공부 잘 하시고,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도와드릴 수 있을 것은 중개법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그런데 공법에 가면요, 농지법을 여러분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공법에서 농지법이 제일 마지막 파트예요. 공법의 마지막 파트에 있고, 문제는 3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면 공법이 중요한 국토계획법이라든지 도시개발법 이런 데서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3문제 나오는 농지법 붙들고 있으면 중요한 문제를 많이 놓치죠. 그래서 아마 공법 시간에 공법 선생님들도 농지법은 3개밖에 안 나오니까 시험 치기 직전에 가볍게 한번 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소외시켜 놓는 과목입니다. 뭐 다 틀려도 3문제니까. 그리고 농사를 지으니까 농지법은 농사 짓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4번 쫙 찍으세요. 이렇게 해서 교육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어째서 4번 쫙 다 찍어가지고 2개 맞았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농지법은 조금 괄세를 받죠. 그래서 공법 중에서 농지사항은 조금 괄세를 받으니까 거기 때 농지법의 농지취득 자격 증명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중개사법하고 살짝 연결이 되니까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부터 먼저 잘하면 해당되는 과목에서 잘 보시고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창기 1, 2, 3, 4, 5월 달은 우리가 법령 시간에 집중해서 많이 공부하고, 이제 5, 6, 7, 8로 가면 여러분들이 타 과목도 공부해 오니까 이런 이제 실무적인 과목도 그때는 더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죠. 농지법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뭐 세율에 관한 거 확인 설명서 작성 전부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3번 중개활동 과정까지 왔는데, 자, 실무가 이렇게 출발했죠.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라는 중개 계약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이제 이걸 팔 것인가, 살 것인가 계획을 수립하면, 세 번째, 조사 확인을 잘해야 되고,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을 잘하는 문제가 실무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조사 확인을 잘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영업을 하게 됩니다. 영업 활동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중개 활동 이렇게 부르고, 요 과목은 부동산 학개론하고 중복이 되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 중개 활동 이 내용들은 그죠? 1회 시험에서부터 17회 시험까지는 각 한 문제를 무조건 나왔어요. 지금 이 내용이 무조건 한 문제 나왔는데, 지금 18회부터 지금 막 지나간 34회 시험까지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럼 18회부터 34회면 약 17년간이죠. 그죠? 17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는 문제. 여러분한테 굳이 원래 문제 내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죠. 또 학개론하고 중복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 여러분 이런 거 쭉 읽어볼 이유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시험하고 관계없는데. 그래서 이제 18회 때부터 34회 막 시험까지도 출제가 안 됐고, 35회인 여러분도 거의 출제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수업을 진행해 가면서 조금 지겹고 힘들 때쯤 되면 가볍게 한번 접근할 겁니다. 이 단어는 이론입니다. 영업하는 단계니까 밖에 나가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영업을 하세요 하는 단어니까 아주 편안한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입문 과정에서는 크게 볼 필요가 없다. 자, 그렇게 넘어가니까 드디어 4번 계약서 작성까지 돌았습니다. 자, 이제 계약이 체결되면 작성하는 게 거래 계약서죠. 또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중개를 왜 합니까?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야 중개 보수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중개 보수라는 문제도 지나갔는데, 여기 계약이 체결이 되면 계약공사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실무고 전부 민법적인 소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서가 작성이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업무가 따라옵니까? 등기하는 업무 따라오겠죠. 또 등기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다. 이것도 민법 과목입니다. 명의신탁에서도 출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민사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들어보셨습니까? 주택을 얻을 때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죠.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를 구하면 상가임차인을 보호하는 법, 상임법. 이게 두 가지가 민사특별법인데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하나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그리고 이제 기타 계약서 작성 이후에 마지막 실무로서는 경매가 따라옵니다. 그럼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경매 관심도 많으시죠? 자, 그래서 이제 경매는 타 과목에서 수업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과목에서 열심히 가르쳐서 여러분들 경매 실력도 한 칸 올리도록 노력을 해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약서 작성이면 이제 실무의 마지막 파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물 한 잔 마시고 이제 마무리 입문해서 계약서 작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